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결국 랠리를 좀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나스닥은 10거래일 만에 랠리를 끝냈습니다.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간밤 미증시 마무리를 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사실 어제 이미 상승 랠리가 끝났고 S&P 500 지수도 그동안 이어왔던 반등세 드디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을 때만 해도 지표가 일단 주간으로 봤을 때는 좀 뜨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주 이상 실업 상태인 인원이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을 했는데 그에 반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변수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시면 중간에 낙폭을 확 키워나가는 구간이 있죠. 이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쭉 끌어내렸고 낙폭을 최대로 가져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였는데 WTI 원유 선물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긴축 가능성이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폭 강세 나타내면서 105.78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잠시 후에 짚어볼 텐데 그와 함께 3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죠. 수요가 부진했고 저조한 수요를 나타내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 수익률 또다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30년물 국채 입찰 부진까지 겹치면서 미국 시장 랠리에 막을 내리게 된 건데요. 자, 실적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버진 갤럭틱 영업비용은 내려가고 이자 수익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 가까운 상승폭 나타내면서 장을 마쳤고요. 테슬라는 HSBC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일론 머스크 CEO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확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목표 주가를 146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매도 의견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5.5%가량 크게 낙폭을 가져갔던 테슬라였고 AMC는 대표적인 밈주 중에 하나인데 실적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유증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13.7%나 급락하는 모습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 다시 긴축의 공포감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였고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일라이 릴리마저도 지금 PER이 너무 높다라는 IB의 의견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좀 버텨줬던 게 반도체 쪽이었고 반도체 쪽도 역시 상승폭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종목별로도 장세가 좀 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빅스 지수는 소폭 올라가면서 공포 심리를 대변을 하고 있는데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40포인트 그리고 41포인트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가 들이운 장세 속에서도 빛났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들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임박한 상태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이건 비트코인을 상장할 때도 그 전에 굉장히 비슷한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ETF가 상장이 되게 된다면 이더리움 가격 뛰겠구나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FTX 토큰까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좀 덩치가 작은 만큼 상승폭도 가장 크게 탄력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코인베이스가 5.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최근에 국채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불편했던 걸까요? 발언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질문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아가서 정책 이후에 이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받았다라고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추가 긴축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갑자기 훅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정책 방향도
연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금리 인상, 증권 보유량 축소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더 무서운데? 라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거기다가 정책 이후에 과연 이 고금리 상황을 얼마나 유지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포인트였는데 팬데믹 이전의 저금리 시대 회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됐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5거래일 추이를 보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급등세를 다시금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30년물,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여줬고 2년물도 1.9% 상승이었는데 지금 또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5%를 다시 넘어섰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최종 금리 상단을 상향을 하게 된 건데요. 원래 3%에서 3.25%가량으로 제시를 했다면 이 부분을 50bp에서 50bp 가까이 올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맞물리는 모습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물 입찰이 부진했는데 중국의 최대 은행 해킹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에 따라서 ICBC가 지금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서 미국 국채 시장에도 타격을 입혔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30년물 국채 입찰에는 이 랜섬웨어 공격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의 응찰률을 비교했을 때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줄 만큼 국채의 인기가 떨어진 것을 반증을 했고요. 거기다가 PD 비중은 높을수록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균치의 2배가량 나타날 정도로 30년물의 인기가 뚝 떨어진 모습, 시장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특히 규제를 두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긴 만날 건데 대체 언제 만나는 건지 확정된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은 일단 중국과 대화 재개를 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는 행동을 보여라, 성의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규제에 맞게 우리가 중국 수출용으로 또 반도체 칩을 새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일단은 빠르면 16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칩 모델명도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제품들은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AI 프로세서죠. H100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정리를 좀 해봤는데 랠리가 끝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악재가 많았습니다. 예, 시장에서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느냐, 호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결이 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하더라도 하락성 반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더욱더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돼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내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코스피 상승, 코스닥 지수 하락 마감이 됐죠. 사실은 이제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하고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괜찮았는데 코스닥 시장 사흘째 하락세, 2차 전지 약세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하락 종목 수가 너무 많죠. 심리적으로도 아직은 코스닥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수급의 불확실성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번에 일반 청약 끝났는데 사실 이제 청약에 흥행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공모가도 예상 밴드 가장 밑에 책정이 됐습니다. 경쟁률도 70대 1이고요. 상장은 17일에 하게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의 변동이 있을까입니다. 여기에 청약 증거금이 3조 7천억 원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받은 자금 빼고 나머지는 환불 조치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되는데 그 자금 3조 6,500억 원 요게 다시 시장에 풀리는지 다른 종목에 투자가 되는지 아니면 시장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나오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위든 아래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극심할 거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소외주의 반란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지금 실적 시즌 거의 이제 막바지 국면이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IT, 시클리컬 발표를 하고 거의 마지막쯤 되면 말랑말랑한 소프트한 업종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소비재, 미디어, 금융 등등입니다. 대외 변수는 사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유가나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외 환경 자체는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투톱은 또 올랐죠. 이 매크로 관점에 이 영향력을 크게 받는 코스피가 상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금리 부담 완화로 인해서 이제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한 업종, 실적 발표 중심으로 해서 유통, 종합상사, 운송, 음식료, 금융지주 섹터가 어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운송 쪽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요. 항공주 위주의 반등 눈에 띕니다. 사실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명분은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실적, 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아직은 수급 플레이라는 건데 동의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 라는 심리가 더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현재 국면이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가장 첫날 반응을 보였었던 성장주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성장주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저퍼주 그러니까 많이 빠져있고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 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3분기의 실적 워낙 이제 기대치가 낮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소프트한 업종 있죠.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놓으니까 조금만 잘 나와도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주가는 펀더멘털로 수렴을 하게 된다 라는 그 과거의 데이터들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52주 신고가 종목들 봐도 실적 논리 베이스로 움직이는 쪽이 많습니다. 숫자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놀랍죠. 삼양식품은요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불닭볶음면 수출 데이터가 계속 잘 나오고 있죠. 해외에서 K-컬처 우리나라의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매운 불닭볶음면 한번 참기 챌린지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유행 놀이거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옷 잘 파는 기업, 화장품 잘 파는 기업들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돼 있습니다. 실적 다음은 소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월, 12월은 계절적으로 소비 시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코리아 셀 페스타 이제 들어가죠. 중국은 꽝꾼지에라고 내일이네요. 사실은 한 3주 전부터 그 유통업체들은 세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소비 데이터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11월 24일에 블랙 프라이데이고 유럽권은 그거와 이제 비슷한데 박싱데이라고 소비 시즌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은 최상의 조합은요. 다 소비가 잘 되는 거 말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중국은 소비가 잘 돼야 되고 미국은 소비가 안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좀 경제 데이터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라도 살아나야 된다라는 그 구도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bad news is good news로 작동을 해야 금리가 안정화가 되잖아요. 소비가 조금 냉각이 돼야 인플레이션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동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올지 여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시간의 특징주도 실적에 따라서 웃고 우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하고 한온시스템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요. 호실적 쪽은 화장품, VT. 예,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441%나 급증했습니다. 기존 화장품인데 기초 화장품 쪽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시장 참여자들은 VT를 킹이다 해서 킹이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밖에 텔레칩스, 큐브엔터, 네오위즈 등등 실적 괜찮았습니다. 이쪽은 테마인데 요즘 폐렴도 문제고 빈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이야기를 오늘은 좀 다른 시각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수출 데이터, 그 안에서도 우리의 수출 고객님이 좀 바뀌고 있어서요. 그 흐름들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데 1월부터 9월 누적 데이터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23년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누적 데이터인데 물론 이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습니다만 증가율로 점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로 순위를 매겨보면 의외의 국가들이 위에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UAE, 벨기에, 카타르 요 순위인데요. 보시면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죠. 이 미국을 제외한 9개 국가만 통계를 내보면 그 금액 총액으로 봤을 때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수출 규모로 보면 10위에서 50위권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의외입니다. 어떤 품목들이 많이 팔렸을까요? 2차 전지 원료 일단 많이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는 SK 공장이 있죠. 헝가리에는 LG 공장이 있기 때문이고 자동차 부품 쪽도 괜찮더라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이 품목 증가가 됐는데 현대차 완성차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유럽에서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 루트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가 좀 반사 수익을 받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쪽은 부품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현대차 공장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건 방산, 원전, 건설기계 각각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지금 가동을 하고 있죠. 무기류, 방산도 많이 팔리지만 태양광, 네옴시티 건설 등등의 영향을 실제로 수치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중장비나 유압식 변압기 포착이 되고 있고요. 카타르도 건설 쪽이 의외로 많이 이제 잡히더라고요. 무게, 목강관이나 화학 기계 쪽도 많이 수출 데이터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혜은 앵커가 이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시세가 미국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우린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하는 건 좀 좋지는 않은 건데 지금 낸드 같은 기존의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반등을 보이면서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이게 많이 팔려서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공급단을 건드려서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투자나 인프라 투자 쪽이요. 그래서 줄어드는 쪽인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에 더 주목을 하셔야겠죠. 첨단 반도체입니다. 첫 번째 HBM, 후공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 이 제조사들이 돈을 들여서 공장 짓고 거기에 장비 기업들을 끌어오는 그런 데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최선단 공정의 전환을 위해서 돈을 들이고 R&D, 기술 연구를 위해서도 이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첨단 반도체, AI 반도체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이 내용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황홀한 주식 7개, 미국에서 이제 성장주 7개가 꼽히죠. 거기 모두 AI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늦게 진출을 한 쪽이 애플인데 그러면서 7개 기업 모두 AI에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빠르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중동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그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최소 사우디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H100만 봤을 때 3,000개 이상 구매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A100도 많이 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두, 센텐스, 알리바바, 비덴트 등등 모두 AI 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그 통로가 막혀도 다른 수출 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여기 중국용 AI 칩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붙어서 같이 갈 수 있는 AI 공장 밸류체인 혹은 기판 밸류체인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공장단에는 거의 일본 기업이랑 특히 소재가 일본이 거의 꽉 쥐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인정받는 쪽은 뭐 한미반도체 정도고 나머지는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쪽은 이제 거의 지금 진출을 해 있는 기업 위주고요. 이쪽은 진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기업들 같이 있습니다. ETF 공정들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되는데 정치의 계절이라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변화 구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부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부양이나 뭐 증시 부양 카드가 꺼내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합리적인 의심이죠. 첫 번째가 공매도 전면 금지였고 두 번째가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 올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 볼게요. 그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지금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돼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연초 대비했을 때 많이 올라서 10억 원이 넘어가면 보통은 연말에 그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파는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20억 원까지 올린다. 지금 논의되고 있고 보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만큼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팔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물량 부담을 덜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 부양책이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지 여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